우선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논쟁이 미국에 있었고 우리 사회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논쟁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우생학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서는 과학이었어요, 그렇죠? 백인이 가장 위에 있고 흑인은 인간에서 퇴화된 존재 혹은 인간으로 진화하지 못한 존재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데이비 스타 조던 시절에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데이비 스타 조던 자신이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본인이 실천하고 있었던 아이러니, 그 아이러니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유사과학의 문제, 이 문제랑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인흥. 네, 뭐 이게 어쨌거나 그 최근에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불거지고 있는 이 유전자 능력주의에 대한 만능 해결책.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더 나은 유전자를 선별하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더 나은 어떠한 인류로 진화하기 위한 형태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다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꼭 반드시 대한 우파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젊은 세대들 능력주의자들 새롭게 각성했고 세상은 그런 것이었어. 갑자기 막 의미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기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리의 결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 긍정의 심리학을 활용하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과학을 말 그대로 정말 섬세한 학적 체계, 세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태도라기보다 거꾸로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형태의 말 그대로 어떤 도구나 방편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주장들이 오늘날은 대단히 득세하고 있잖아요. 또 물론 이게 뭐 인터넷상의 뭐 문제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결국의 이야기들은 뭐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 더 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출산율 같은 요즘 문제들이 새롭게 끼어 들어오면서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안락사, 대한민국은 점점 이렇게 이제 스스로 도태되어가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더 못 사는 사람들,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결혼을 할 여유가 없고 결혼을 선택하고 내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유전적인 도태론 이런 것들을 긍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담론의 영역과 유사과학의 영역이 교묘하게 결합돼가지고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사례가 오늘날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이 정말 좀 치열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책을 전반부만 읽고 안 읽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여기에서 다 찾았다. 아 그렇지 역시 이렇게 스타 조던처럼 이렇게 세상을 다 분류하고 나보다 그러니까 차이가 곧 차별이 되고 계층이 구성되어야 하고 사다리는 필연적이고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 세계가 불평등한 걸 몰랐어? 원래부터 그랬어. 고대부터 그랬어. 지금도 그래.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이 불평등한 세계를 살아갈 거고 너가 적응해야 돼. 안 그러면 넌 도태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의 이 논리가 마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세계에 이 책이 가지는 의미가 저는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긍정하고 있는 세계가 또 한편에서는 아까 우리가 되게 요즘에 뻔한 주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뻔한 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되게 또 강대한 이 목소리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서는 결국에 저는 이 주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자의 어떤 지금의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이제 박권혜 선생님은 아까 오히려 인간 반출생주의 반출생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또 재밌지 않나요? 태어나지 않았어야 네. 됐어.
이 책의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측면이 이제 박희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풍자, 사회 비판적인 측면이 또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거하고 요즘은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론자들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모든 것은 다 설계되어 있다. 인텔렉추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창조론자 아니다. 우리는 되게 과학적인 이론을 하고 있고 그걸 지적 설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어떤 생물에서 그 약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봐라, 너네들 설명 못하는 부분들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설명을 그 설계를 한 것이고 그 설계된 것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너네들이 우리의 어떤 문제 제기를 이렇게 입막음하는 것 자체가 반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논쟁을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0년대에 캔자스 주나 이런 이제 주로 보수 우파들이 장악한 주에서는 이게 교과서로 실제로 입법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법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은 뭐 약간 유언 판결 같은 것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사실은 트럼프 이후에 특히 더 이제 이런 백래시 같은 반지성주의의 백래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지적 설계론자들이 기세등등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지구 평평설. 네, 지구 평평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그렇거든요. 한국도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무학의 통찰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K값 얘기하면서 그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대선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식의 얘기를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과학자들이 반박을 하면 너네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그렇게 짓누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같은 지평에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열심히 탐구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이 진리를 탐구를 할 수도 없고 그 진리를 얘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을 얘기하고 음모론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론장을 많이 파괴를 해왔고 미국 역시도 그런 반지성주의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그 마이클 셰른버거의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외국에서도 화제가 됐고 그 전에 이제 비온 원보르라는 사람이 있어서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역시도 기후위기론이 과장되었거나 거짓말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기후위기라는 그런 담론과 자신들을 평등하게 대등하게 논쟁해야 될 주체로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근거들, 앙상한 근거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매체라든가 이런 이제 언론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가 얇은 박인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를 긍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이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과학적 진리라는 것이 누가 더 레토리컬하게 잘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다수결의 논리로 가버리면 진리라는 것이 되게 우스워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혹은 지구 전체를 더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경각심 같은 것들이 룰루 밀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과학소녀였고 과학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어쨌든 본인의 우울증이라는 어떤 본인의 내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달리게 과학이라는 거거든, 진리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갈등하면서 쿤이 얘기했던 패러다임끼리의 충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를 발견했을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겸허하게 복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룰루 밀러가 어쨌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긁고 있는 심ting 학생. 뭐 아니 근데 뭐 그렇죠. 그런 거야 뭐 되게 많죠.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일종의 이제 도구화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 포즈가 이제 과학적인 거죠. 예,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비과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까 지금 좀 전에 이제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있대요. 그거밖에 없어요? 적다면 적지만 500만 명이면 넘을 것 적은. 같은데? 근데 아무튼 500만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단지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호르몬의 문제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게 남자들은 더 자기의 어떤 뭐 자손을 후손을 더 젊고 뭐 그런 여자를 찾는 게 사실은 다 어떤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젊은 여자들에게 이끌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비과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거야말로 오히려 과학이라는 이름의 혼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젠더에 대한 이슈도 오랫동안 어떤 남성의 어떤 수학 지리적인 능력과 여성의 언어적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IQ, EQ.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젠더화 해 왔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실들조차도 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다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라는 것 자체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점점 1.5도가 높아졌고 이제 앞으로 더 1.5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전혀 그런 경고가 이제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과학적이라는 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이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식의 그 태도가 지금은 마치 기자들이 나는 그냥 월급쟁이에 불과해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라는 거랑 비슷하게 과학자들도 나는 그냥 어떤 제약회사나 그런 회사에 속한 사람에 불과해 그냥 펀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에 불과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불과해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그냥 시스템 속에서 이게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랑 과학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라는 거는 과학에 물신주의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것이고 전형적으로 이제 지적 설계론이나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안티백서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대부분 과학을 이야기해요.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과학의 권위를 빌려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방식이지 실제로 과학자들 정말로 과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과학을 진지하게 목숨 바쳐서 하는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여전히 얼룩으로 남아있거나 어둠에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의미에 집착을 해요. 왜 의미가 없는 것을 남겨두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미 없는 것을 못 견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의미 있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음모론이 되는 거죠. 뒤에 누군가가 설계를 했거나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너네가 모르는 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내버려둘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인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 같은 사람들 그런 면에서 과학자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꿰매잖아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과학의 물신성을 비유하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18세기, 19세기 분류학자들, 박물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분류 자체에 이름 자체에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재밌었던 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나 히틀러나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같은 인간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다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우생학자인데 그 우생학을 실천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생학적 사회를 만들자고 한 거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야 전쟁 일으키면 좋은 남자들 다 죽어. 그러면 도태된 남자들밖에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안중에 또 여자는 없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우생학적인 여자는 또 안중에 없어. 그러니까 좋은 남자 다 죽으니까 전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카오스처럼 느껴지는 저는. 둘 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고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아까 뭐 저기 박근혜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면서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류학을 분기학이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분기학과 분류학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해놓으니까 바닷속에 사는 모든 헤엄치는 애들은 다 물고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폐어도 다르고 뭐 조기도 다르고 먹장어도 다르고 상어도 다르고 얘네들 사실은 하나로 분류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해서 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폭력이고 이 우리가 정의 내려놓은 과학적 언어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일 때만이 비로소 그 개별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는 그 설명에 대한 유혹을 너무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분류를 쫙 해놓으면 설명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좋아하죠.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이 책도 결국은 능력주의에 대한 책이다. 이건 역시도 결국은 어떤 세상의 질서, 위계서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대를 이야기하는 책으로도 읽힐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우생학이라든가 뭐 골상학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고 생물을 구별하고 모든 것을 구별짓는 것들이 자칫하면 다 위계서열화하고 그것을 질서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직도 미국에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거의 뭐 실행되지 않는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름 돋는 일이고 사실 한국 역시도 저는 이 능력주의가 가장 막장에 가면 결국 장애인 차별주의, 그 소위 에이블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능력주의는 소위 말하는 정상인들, 비장애인들 사이에서의 구별뿐만이 아니라 가장 눈에 띄는 구별, 결국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장애 없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우열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결국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점점 많은 차별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책을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학적 체계로서의 과학이 어떻게 오남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과학주의로 쉽게, 그러니까 과학이 비판해야만 하는 어떤 확신과 믿음을 오히려 생산해내는 틀로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한편으로는 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 틀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런 방식의 혼돈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 혼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미화된 세계, 질서화되어 있고 설계화되어 있는 세계를 선호하게 되는 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의 취약함이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확신 없는 상태를 견딘다는 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은 결국 히틀러도 그렇고 조던 스타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다 혼돈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히틀러가 미대만 안 떨어졌어도
혼돈을 견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능력주의자에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나래비로 줄 세우는 이 능력주의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능력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부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주의의 신봉자가 되어가는 이유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쳐 있는 이 부조리와 불합리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결국에 맞아요. 가장 과학적이라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수단을 능력주의로서 채택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차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으면은 막 대들고 반항을 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을 부정하고 그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는 것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대항하느니 그냥 참는 것이 훨씬 자기의 인지적인 자원이라든가 실제적인 물질적인 자원을 덜 소모하기 때문에 참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심리학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 같은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뭐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이제 자기개발주의자, 저는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은 리버럴 게이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에 맞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근데 이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항상 이게 분수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근데 그 분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IQ에서 나온다. 150부터 130까지의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사무직, 화이트 칼라 직종을 할 때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이 능률, 이 직업적 능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준다고 한들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래 칼라, 블루 칼라로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 선택이고 이 사회적 선택을 거스르려고 할 때 불행이 탄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 의사가 되려고 하냐. 이상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면은 자기 IQ 검사 받아가지고 그 직종으로 막 들어가야만 하는 이 세계는 과연 행복한 세상인가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공리주의인데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의 진화 과정은 전혀 그런 공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약하고 취약한 개체들이 살아남았고 적응했고 그 개체들이 남아서 지금 우리의 어떤 인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살아남는 생물 종이 됐다라는 게 이제 사피엔스도 뇌의 용량은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이 네안데르탈인이 컸죠. 훨씬 더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세종이 왜 살아남지 않고 사피엔스가 인류 종 중에 살아남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수한 그러한 이 종족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되게 우연히 크게 작용을 해요. 맞아. 우발적으로 갑자기 무슨 해상이 충돌했다거나라는 식의 것 때문에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거기에 또 우연히 거기에 맞았던 약체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떤 무의미함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일종의 공백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과학적인 태도인데 음모론자들과 과학주의자들은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바라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설국열차의 열차처럼 이제는 이 글로벌 신자유주의 세계가 완전히 폐쇄적인 독자적 체제고 이거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완결된 세계다라고 하는 형태의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연에 의해 이 환경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전혀 상상하지 않는 것, 그 바깥의 상상력이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을 거꾸로 코로나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변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괜찮아, 튕겨냈다, 아무 타격이 없다. 난 괜찮아. 우리의 세계는 앞으로도 굳건하게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이제 믿음, 확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더욱 이런 책들이 좀 중요한 책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조던 피터슨 하도 유명해가지고 몇 개를 봤는데 그거에 열광하는 애들이 그렇게 IQ 150 넘는 애들이 아니야. 100 언저리나 100 이하인 애들이. 능력제를 비판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를 왜 이렇게 신봉을 하지? 그러니까 얘 얘기를 자세히 그러니까 곡해하는 건가? 오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막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능력 이게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는 능력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뭘 대단한 통찰을 보여줘서라기보다는 약간 인셀 같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한테 너도 세상에서 의미가 있어. 살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어떤 세상에 어떤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것이지 뭔가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진리를 얘기했다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사다리 구조 여기서 이 책에서 스타 조던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다리 구조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논리를 제공하고 피터슨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젊은 남자애들 너네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 너네들의 자리는 원래 있는데 사회 속에 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뺏어가고 누군가가 그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너네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너네들의 자리는 사회에 다 마련되어 있고 안심해 너네들 소중한 존재야라고 끊임없이 그루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피터슨으로 튀었기 때문에 끝낼 때가 네, 됐다는 끝날 때 이야기죠. 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가름하는 걸로 하고 추천 비추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